사회문화도 5문제 나오니까 비중은 경제랑 똑같아요. 다음 사회문화는 무조건 다 맞아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 이 수능 등급을 보면은요, 경제 1등급이 50점 만점에 50점입니다. 법과 정치도 50점 만점에 50점이 1등급이에요. 근데 사회문화는 1등급에 50점이 못 나와요. 48점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회문화가 쉽게 내면 굉장히 쉬운데, 난이도 조절하기로 하면은 사회문화 도표 분석 문제 어려운 거 딱 넣게 되면요, 보통 2-3문제 나오거든요, 도표 분석 문제가. 우리 시험에서는 도표 분석 문제 한 문제 나오거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문제 나왔을 때 이거 가지고 당락을 잡을 수 있다고. 사회문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1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수능과 같이 3점짜리 도표 분석 문제 그거 풀려면요 3분 걸려요. 3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 다 풀어놓고 시간 확보해놓고 풀어야 된다고. 그래야 만점 나온다고. 근데 그 시간 조절 실패하면은 그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사회문화가 1등급이요. 낮아요. 이 얘기는 우리 시험하고 수능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안 나온다고요. 절대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맞고 가야 돼요. 사회문화는 5문제 다 맞아야 돼요. 근데 이 5문제 나오는 게 거의 정해져 있어요. 수능 20문제 내잖아요. 20문제 나오는 게 거의 정해져 있다고. 영역별로 다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강의할 때 20문제 출제 포인트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 중에 우리 시험에 5개 나와요. 아셨죠? 그러니까 20문제 빼면 나오는 20문제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이 중에 5개 분야에서 출제가 되니까 무조건 다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합격할 수 있어요. 우리 시험은 20문제 나오기 때문에 한 문제가 굉장히 커요. 한 문제 틀리면 이게 치명상을 얻을 수가 있다고. 그러죠? 네? 한 문제가 당락을 결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신경 집중해가지고 남들 만든 거 다 맞아야 돼요. 실수하면 안 돼. 근데 남들 틀리는 걸 우리는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합격해요. 자, 이제 사회문화 현상인데요. 제가 20개 정도, 20개 조금 넘었어요. 20개 정도로 수능에서 매년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일단은 갈게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2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 이렇게 돼 있죠. 현상의 이해이기 때문에 자, 먼저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사회문화 공부하는데 조금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이거 사회문화를 암기까먹기다 생각하고 막 암기만 하려고 하면 문제가 조금 변형되고 출제되면은 이게 무슨 문제지? 공부 안 했는데?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학문이라는 게 다 기초가 있단 말이에요. 뼈대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기초와 뼈대를 어느 정도 알고 시험장에 가는 거라고. 그 기초와 뼈대를 모른 채 그냥 교과서에 있는 것만 줄줄줄줄 외워가지고 암기해가지고 갔을 때하고 전혀 점수 차이는 크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 사람 이름 몰라도 돼요. 베이컨의 학문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학문을 나무로 비유했어요. 나무. 그러니까 이게 이 학문을 체계적으로 만든 사람, 이게 체계화시킨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인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학문을 이렇게 체계화시킨 걸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걸 알기 쉽게 400년 뒤 사람, 400년 뒤가 아니구나. 거의 2400년 뒤쯤 되네요.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서. 그럼 베이컨이 이걸 조금 알기 쉽게 나무를 가지고 설명했어요. 나무.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이해하시고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여기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있어요. 이게 지표입니다. 지표. 우리는 어디에 살아요? 지표면에서 살아요. 땅속에 사는 게 아니라 이 지표에 산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은 얘는 볼 수 있지만 얘는 못 본다고. 얘는 볼 수 있지만 얘는 못 본다고. 그러죠?
우리가 나무는 요 줄기에 요거 이파리를 보지 뿌리 우리 눈으로 못 보잖아요. 근데 뿌리가 있어 없어? 있잖아요. 있지만 우리는 못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이컨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나무를 볼 수 있는 이 공간, 이 세계를 현상의 세계라고 해요. 현상의 세계. 근데 뿌리는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을 뛰어넘는 세계라고. 그래서 초현상의 세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무는 현상의 세계와 있고 초현상의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현상의 세계는 초현상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얘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요.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줄기가 나가고 이파리가 나오고 열매를 맺겠어요. 그래서 이 현상의 세계는 바로 우리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세계라고. 볼 수 있는 세계잖아요. 만질 수 있는 세계잖아요. 냄새 맡을 수 있잖아요. 그러죠? 근데 이 초현상의 세계는 우리의 감각으로는 못 느껴요. 볼 수 없잖아요. 맞을 수도 없잖아요. 땅속에 있으니까. 이건 초감각의 세계입니다. 이 감각에 의해서 얻어진 지식을 뭐라고 할까요?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해서 만들어진 지식의 세계. 감각에 얻어진 지식의 세계를 우리는 경험의 세계라고 불러요. 경험의 세계입니다. 근데 이 초현상의 세계, 초감각의 세계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세계잖아요. 감각으로서 얻을 수 없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초경험의 세계라고 그래요. 물질의 세계라면 이건 정신의 세계입니다. 관념의 세계입니다. 이걸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 표현을 약간 빌려오면 이게 형이 상학의 세계예요. 좀 어려워졌네. 형이상, 상학.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표현했죠.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연구했던 그 철학의 세계를 메타피직스의 세계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피직스가 뭐예요? 물리학의 세계잖아요. 피직스 물리학. 자, 이 분필을 놓으면 이거 어디로 갈지 우리 다 알죠. 분필 놓으면 지구의 중심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요즘에는 학원에서 못 보는데 재수하는 학원 가면은요, 이 만유인력의 법칙이 참 많이 나타나요. 이 머리가 자꾸 지구 중심으로 가는 거야, 막. 네? 그 이제 물리학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원리가 이제 물리학의 원리에서 밝혀지잖아요. 근데 물리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물리학의 세계를 뛰어넘는 현상. 이걸 메타라고 해서 이제 초월한다, 뛰어넘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메타피직스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데 일본 새끼들이 번역한 거라고 이게.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형이 상학의 세계래요. 그러니까 물리학의 세계가 감각의 세계, 물질의 세계를 뛰어넘는 세계. 관념의 세계인데 이걸 형이 상학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형이 상학으로 표현하니까 이건 상대적으로 형이 하학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말 안 쓰잖아요. 형이 하학이라는 말은 안 쓰거든. 그래서 현상의 세계, 감각의 세계, 경험의 세계, 물질의 세계, 형이 하학의 세계에서 진리를 추구하자. 여기에서 진리를 추구하자. 여기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게 바로 사이언스라고 해요. 사이언스. 그런가 하면 초현상의 세계, 초감각의 세계, 초경험의 세계, 정신의 세계, 관념의 세계, 형이 상학의 세계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이걸 추구하자. 이게 바로 인문학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베이컨의 이런 학문적 비율을 놓고 보면 결국은 모든 학문의 뿌리는 뭐다? 인문학이에요. 인문학. 인문학이 죽으면 과학도 죽어요. 또 인문학이 뭐예요? 철학, 문학, 예술학, 종교학, 신학, 윤리학.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전부 공통점. 배고파. 배고파.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이거 잘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죽는다고. 여러분, 한때 몇 년 전에 서울대학교 국문과 없어지라는 말 들어봤어요? 국문과 지원하는 사람 자꾸 줄어들고 이러다가 서울대학교 국문과 없어지는 거 아니냐. 국어 교육과는 학교 선생이라도 하지. 국문과. 뭐, 국문학 하는 사람이 없어. 소설만 쓰고 시 쓰는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해요. 배고파지니까. 요즘 와서 여기 조금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그래서 얘가 죽으면 얘가 죽어요. 근데 얘는 과학은 이게 이제 현상을 보는 거잖아요. 현상. 이건 이제 초현상이고 현상을 보는데 이게 커다란 현상이 결국은 두 개로 가지가쳐요. 하나는 신이 만든 현상이 있고 하나는 인간이 만든 현상이 있어요. 신이 먼저 만들어 놓은 현상, 에덴 동산이 있고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인간이 살아가면서 또 인간이 만들어내는 현상이 있다고. 그래서 결국 현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신이 만든 자연현상과 인간이 만든 사회현상으로 나눠져요. 이거 사회라고 해봤겠다. 신, 자연현상, 인간, 사회현상. 그래서 과학도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이 있고요.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험법에 해당되는 것은 이거잖아요. 이것 중에서 사회문화현상이잖아요. 사회문화현상이니까 자연현상은 시험법에 안 들어가겠지. 이건 자연현상은 자연과학에서 해결할 거야. 물리학, 생물학 등등 이런 것들은 이제 이과에서 공부하는 거고, 자, 사회과학은 이건 순서를 알 필요가 있어. 왜냐하면 이걸 순서를 묻는 문제도 출제됐으니까. 제일 먼저 등장한 소리 나요?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아서 막 목소리가 높아지네. 사회과학 제일 먼저 등장한 게 역사학입니다. 사람이 문자로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게 되죠. 역사학. 그 다음 등장한 게 정치학. 그 다음 등장한 게 경제학. 크게 나누면 사회과학의 발전 흐름은 이렇게 가요. 역사학에서 정치학으로, 정치학에서 경제학으로, 경제학에서 사회학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갑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사회학도 다른 학문과 결합하는 사회학이 등장하는가 하면 사회학 자체에서 또 쪼개지기도 해요. 세분화되기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날 이 사회과학의 최근 경향은 첫 번째, 세분화되면서 전문화돼요. 우리 경제 공부했었잖아요. 경제도 사회과학이네요. 사회현상, 경제현상, 시장현상, 국민경제현상, 외환시장 등등. 그래서 이 경제학도 세분화된다고요. 가격이론, 물가이론 세분화되잖아요. 그러죠? 미시경제, 거시경제 세분화된다고. 그러니까 세분화되다 보니까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겠죠? 최근에 경제학은요, 통계하고 같이 묶어서 계량 경제학이 등장해가지고, 요즘은 계량 경제학이 뜨고 있습니다. 계량 경제학이 이걸 활용하는 것이 오늘날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 파리 바게트에서 1년 동안에 날씨별로 어떤 빵이 몇 개 팔리고 어떤 빵이 몇 개 팔린가를 통계를 냈어요. 그래서 내일 날씨가 흐리다 하면은 어떤 빵이 몇 개 팔렸고 어떤 빵이 몇 개 팔렸으니까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빵을 만드니까 재고가 왔어요. 그러니까 마진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이제 계량 경제학이라고. 근데 오늘날에는 이게 모든 영역에서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의료보험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질병에 대한 통계가 있잖아요. 이걸 활용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병이 많이 생기니까 이런 병에 대한 예방, 이런 게 이제 통계학하고
경제하고 합쳐져가지고 그래서 세분화되면서 전문화되어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학문화 경향. 이 간이 무슨 간자라고? 사이간자 있잖아요. 사이간자. 학문과 학문 사이. 학문과 학문이 사이가 있잖아요. 이 서로 학문을 종합하는 거죠. 학문 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학하고 경제하고 서로 도움 주고받으면서 빅데이터라는 새로운 영역이 개발되잖아요. 학제, 이 제자가 아까 국제할 때 제자, 사이 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문 사이, 그러니까 학문과 학문 사이 서로 도와주고 통합되면서 사회를 설명하려는 게 바로 간학문화 경향 또는 학제익계. 이론적으로는 그렇고 시험 문제에서는요, 그 사례를 가지고 출제를 했다고. 기출문제 보면 이렇게 나왔죠. 기출문제에 어떤 걸 사려볼까? 청소년 비행을 연구하고자 할 때 사회학만 가지고 청소년 비행을 완전히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청소년 비행 문제를 설명하려면 사회학뿐만 아니라 법률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정치학 모든 영역을 동원해서 청소년 비행을 접근할 때 청소년 비행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이제 학원으로 일간지가 여러 개가 와요. 그럼 이제 거기서 제가 경제 수업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그 스크랩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나눠주면서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한 번은 어느 일간지인데 그 고딕체로 아주 큰 대서특필을 했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강남 대치동의 아파트 가격 서울대에게 물어봐. 이게 제목이에요. 대치동의 아파트 가격이요. 서울대학교 입학 전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파트가 가격이 달라진대요. 서울대학교 입학생의 비율이 높아질수록요. 강남에서의 서울대학교 입학생 비중이 높아질수록 같은 비율로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는 통계를 제시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시제도가 강남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유리하게 바뀌어지면 강남 집값 오르는 것이고 서울대학교를 입학하는데 강남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면 오히려 강남의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만 가지고 수요 공급 가지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죠. 대치동 아파트가 한번 보세요. 평당 1억대. 네? 평당 1억대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이걸 수요 공급 법칙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냐고. 사회학적 관점, 문화학적 관점, 교육학적 관점, 다양한 학문적 관점을 동원해서 설명해야만이 대치동의 아파트 가격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향을 뭐라고 합니까? 간학문화 경향 또는 학제적 접근 경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 몇 개 풀어보면 금방 알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되었던 것들입니다. 좀 우스운 얘기지만 그 공무원 임용시험에서는요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뒤통수 맞았는데 시험 문제는 간단해요. 문제 이거예요. 사회과학의 출발점은 1번 역사학, 2번 정치학, 3번 경제학, 4번 철학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사회과학의 출발점을 하니까 사회과학은 역사학에서 시작하지? 역사학! 하고 정답 찍은 사람들은 다 틀렸어요. 역사학은요 줄기에 불과해요. 뿌리가 있어야죠. 뿌리. 철학이 정답이었다고. 이런 식의 문제도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학문의 출발점은 어디다? 인문학이에요. 인문학. 그리고 철학, 예술학, 미학 이런 것들이 학문의 출발점이다. 여기서 출발해서 이제 과학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의 뒤를 이어서 과학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과학도 발전하고
자연과학도 발전하고. 됐죠? 자, 그럼 이제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 현상의 개념을 정리해드렸어요. 현상. 그러면 이제 현상을 이제 알았으니까 예현상하고 예현상이 다르겠죠?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문화 20문제 중에 수능에서 제일 1번 문제는 무조건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의 특징을 알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돼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매년은 못 내겠죠? 그러죠? 우리는 5문제밖에 안 내니까. 그럼 언젠가는 나오겠죠? 나오기도 했지만 자주는 안 나오더라도 띄엄띄엄이긴 하지만 나온다고. 근데 요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을 비교하는 것도요, 난이도 조절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요, 점수추는 쉬운 문제는 안 낼 거라고. 여기서 시험 문제 내면요, 난이도를 조금 높여서 낸다고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쉬운 것 같으면서도 난이도를 조금만 조절하면 수험생 입장에서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 교재는 2페이지에 있어요. 2페이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를 중심으로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자고요. 자, 일일이 다 쓰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2페이지 2번 보세요.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의 비교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자연현상, 보편성, 사회문화현상, 보편성 뿐만 아니라 특수성과 상대성과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왔네요. 자연현상의 특징하고 사회현상의 특징 중에 자연현상은 이걸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사회현상은 이거 있죠? 근데 동시에 뭣도 있어요? 여기 포인트라고. 그러니까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하다 이런 얘기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은 동양이도 그렇고 서양도 그래요.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간적, 공간적 동일성을 우리는 보편성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회현상도 당연히 시간적 공간적 동일성이 있어요. 그러죠? 그러면 자연현상은 보편성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보편성만. 근데 사회현상은 특수성도 가지고 있다고. 그럼 특수성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시간적, 공간적, 동일성, 동일성의 반대. 시간적, 공간적, 이질성 또는 차별성. 이질성이라고 합니다. 서로 달라요, 성질이. 동질성, 그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겠다. 동질해, 동일하다, 동질적이다. 근데 이거는 이질적이란 말이에요. 서로 달라. 그러면 시간적, 공간적 이질성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시간에 따라서 역사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고려시대 역사, 조선시대 역사, 근대 역사, 현대 역사 달라요. 우리나라 역사, 일본 역사 달라요. 따라서 자연현상은 역사성이 없지만 사회현상은 역사성을 가져요. 즉 시대에 따라 다르고 공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보편성만 가지고 있는 자연현상을 연구할 때는 이 보편성을 기초로 해서 자연 법칙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그러잖아요. 분필대를 놓으면 지구의 중심을 향한다는 거. 이게 만유인력 법칙이죠? 이거 공식으로도 나오잖아요. 인력의 세기, 거리의 제곱분의 인력의 세기 더하기 인력의 세기인가요? 그 중력의 세기 이게 더해가지고 거리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지구 중력하고 지구의 무게하고 달의 무게 더한 것을 거리의 제곱으로 나누면 그게 힘이잖아. 만유인력. 그러니까 달이 지구 끌어당기고 지구가 달 끌어당기고 그래서 바다에 조수 간만을 저희가 발생하고 이런 거잖아요. 만유인력의 법칙, 케플러의 법칙 뭐 많잖아.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 법칙이라고. 그러니까 이 보편성에 의하면 우연이나 예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연이나 예외는 존재하잖아요. 항상 필연적이에요. 필연적이기 때문에 법칙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근데 이쪽으로 와봐요. 사회상 보편성도 있지만, 그러죠? 어느 시대나, 제가 자주 인용하는 사례가 어느 시대나 혼인제도 있어요. 군사제도 있어요. 정치제도 있어요. 경제제도 있어요. 뭐 토지제도 있어요. 어느 시대나 이게 다 있다고. 이건 보편성이죠. 근데 혼인제도를 보면 시대에 따라 다르죠. 시대에 따라 다르잖아요. 여러분, 구석기 시대 때 인간 최초의 혼인제도는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게 중혼제입니다. 중혼제라고. 이 중이 무리중이죠. 여기 남자 무리 110명 있어요. 여기 여자 무리 100명 있어요. 이걸 성비라고 하죠. 여자 100명일 때 남자 몇 명이냐 이걸 성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평균 성비가 109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혼인 정년기에 가면은 거의 비슷해져요. 남아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근데 봐요. 그렇게 될 때 남자 110명 무리하고 너무 많이 했다. 근데 인구도 적었으니까 10명. 여자는 8명이야. 그리고 이 남자 무리하고 여자 무리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부부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돼? 2명 남잖아. 그래서 그 구석기 시대 때 이 인간이 그래도 머리는 있으니까 동물보다 나으니까 이 나름대로 그 구석기 사회에서 정하는 거야. 제비뽑기를 한다거나 추첨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일매일이 부부가 달라요. 응? 매일매일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남자 2명은 호랩이야. 그럼 이제 다음 날은 또 다른 사람 2명 호랩이겠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아이가 태어났어. 아이가 태어났어? 엄마가 누군지 알아 몰라? 알죠? 근데 아빠가 누군지 알아 몰라? 모른다고. 그 아이의 소유권을 엄마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모계 사회가 시작되는 거라고. 아빠에게는 아이의 소유권이 없어요. 엄마에게 아이의 소유권이 있다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구석기 시대가 지나서 이제 신석기 시대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신석기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렵, 뭐로 채취하던 이런 그 생활이 이제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기 시작한다고. 근데 이게 벼농사 농사를 지려면 힘 있는 남자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일부 다처제가 등장하는 거라고. 농경사회에서. 그래서 이제 중원제에서 일부 다처제로 가요. 그 이제 일부 다처제에서 이제 농사 짓는데 일부 다처제 필요하지만 이제 산업사로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문화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부작용을 알잖아요. 그 이제 여성의 파워가 세지면서 이제 대부분의 문화국가는 일부 일처제야. 대부분의 문화국가는. 그런데요, 재밌는 현상은 지구상의 국가가 한 200개가 좀 넘는데
지구상에 사는 부족도 한 200개가 넘는 부족이 산대요. 그 민족. 그 중에 80%가 일부 다처제랍니다. 지금도. 일부 다처제가 있고, 우리나라도요, 1960년까지 일부 다처제 했어요. 61년부터 일부 일처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부 일처제가 된 지 얼마 안 된다고. 60년밖에 안 돼요. 60년. 그 전에는 다 세컨드, 서드, 첩들 두고 살았다고. 그거 다 법적으로 용납이 됐고. 그런가 하면 1차 다부제도 있다고. 지금도 있어요. 저쪽 인도의 일부 부족이라든가, 저 티벳, 가난한 동네 가면, 이게, 신부를 사올 때, 이게 염소도 갖다 주고 소도 갖다 줘야 하거든. 근데 가난한 집에서는 염소나 소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장남이 염소 소 주고, 여자 하나 신부를 구해와. 그러면 둘째, 셋째, 막내까지 다 같이 합동으로 부부관계를 맺는 거야. 이게 1차 다부제라고. 근데 오늘의 주제는 이게 아니니까. 혼인제도라는 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존재했다고. 그런데 이게 나라마다 또 시대에 따라 이게 다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특수성이잖아. 그죠? 그러면 자연현상은 보편성을 기초로 해서 자연법칙을 찾아냈으니까 사회현상도 이 보편성을 기초로 해서 사회법칙을 찾아내자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회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프랑스의 오구스트 콩트입니다. 예전에는 학자 이름도 출제가 됐는데 지금 학자 이름 출제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바로 사회법칙을 찾아낼 수 있다 해가지고 콩트라는 사람이 방법론적 이론론을 주장해요. 법칙을 찾아내는 방법으로서 자연법칙 찾듯이 사회법칙도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연현상이 보편성이 있어서 자연법칙 나왔듯이 사회현상에도 보편성이 있으니까 사회법칙 찾아내자는 거예요. 근데 그 사회법칙 가지고 앞으로 사회현상을 설명하고 사회현상을 예측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이 바로 콩트가 말하는 방법론적 이론론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이나 다를 게 없다는 거야. 왜? 보편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연과학 연구하듯이 사회과학도 연구해가지고 사회법칙 찾아내자. 이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실증적 연구. 실증을 하다 보니까 모든 사회현상을 통계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칙 가지고 문화 현상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같은 말이에요. 방법론적 이론론, 실증적 연구, 양적 접근법, 설명적 연구 다 같은 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단원을 달리해서 자세히 공부해야 돼. 여기 영순이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또 반발하는 사람 생기겠지. 콩트가 야 자연현상 보편성이 있고 사회현상 보편성이 있어. 그러니까 보편성에서 자연법칙 찾아냈지 우리도 사회현상 보편성에서 사회법칙 찾아내면 돼. 그리고 이걸 가지고 사회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베버라는 사람이 야 콩트야 너는 어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냐. 왜 보편성만 가지고 사회현상을 보려고 그러고 특수성은 무시하냐? 사회현상은 자연현상과는 다르잖아 이놈아.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해야지. 그래서 얘를 씹어요. 그래서 이제 이 특수성에 기초해가지고 사회 법칙 찾아낼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잖아. 사회 현상을
해석이 중요하다. 왜 이런 사회현상이 나타나느냐. 그 해석이 중요한 것이지 법칙 찾아낼 수가 없다. 왜 이런 사회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왜 일부 일처지가 나타났고, 왜 일처 다부지가 나타났고, 왜 일부 다처지가 생겨났는가. 그걸 해석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법칙 찾아낼 수는 없는 거다. 라고 베버라는 사람이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방법론적 이원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방법론적 이원론은요, 이걸 해석하는 것이지 실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해석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 해석 얘기 나오면 잊을 수 없는 저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선생은 그 뭐 발음이라든가 이런 거 별 필요 없는데 영어를 참 재밌게 가르쳐요. 그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그 영어 교과서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After 20 years 25년 후라는 단편 소설이 그 영어 교과서에 나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주인공인 남자가 무슨 일을 하냐면 어항집에서 물고기집에서 그 관상용 물고기를 팔아요. 근데 어떤 꼬마가 와가지고 금붕어를 다 골라요. 그래서 이제 예쁜 어항에다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줘요. 그러니까 이 꼬마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게 아니라 버찌시, 그러니까 벚꽃 열매 이걸 꺼내가지고 딱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황당하잖아요. 이거 금붕어를 사갔으면 돈을 줘야 되는데 이 꼬맹이가 버찌시를 주는 거야. 버찌 열매.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자기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던 거야. 그래서 그 꼬마 머리 쓰다듬으면서 갖다가 예쁘게 잘 키워라 하고 그냥 줘요. 버찌시 받고. 그걸 부인이 묻게 그랬잖아. 부인이 이제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 파서 장사하냐, 돈 벌려고 장사하는 것이지, 뭐, 봉사활동을 막 바가지를 긁으니까 자기 과거 얘기를 쭉 해주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그 제과점 앞을 지어놨는데 빵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과자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이 과자 좀 주세요.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봉투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줘. 그 주인이 돈 내야지 아가야 그랬다고. 근데 얘가 돈에 관념이 없었어. 주머니에 장난감, 소중한 장난감인데 그걸 줬다고. 그랬더니 그걸 딱 봤더니 거기를 써면서 과자 맛있게 먹고 이 장난감은 네가 갖고 놀아. 아저씨는 이거 안 갖고 놀 필요 없으니까. 그 추억이 딱 떠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팍팍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거예요. 이걸 기가 막히게 해석하더라고. 그 소설의 단편소설 마지막이 딱 이렇게 끝나요. 그 주인공 남자가 그 어항집 주인이 방 읽는 부인한테 That is the way it goes 하고 단편소설은 끝나요. 그런데 이걸 우리 영어 선생님이 해석을 하는데 표정을 기가 막히게 진지하게 하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내가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근데 나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다. 세상이란 다 그런 거란다. 이렇게 끝났어요. 이건 감동 그 자체죠. 이게 직역은 뭐예요? 저것은 그것이 가야 할 길이야. 이게 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것은 저것은 그게 갈게 이렇게 해석하면 눈이 건조잖아요.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세상은 다 그런 거야. 너무나 멋지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석은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똑같은 꽃을 보고도 해석이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보고도 평가가 달라요. 왜? 그동안 여러분이 살아온 흔적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을 좌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버는 그거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해석을 드리죠. 그러니까 10길 사람, 한 길 물속은 알 수 있지만 10길 사람 속으로 어떻게 아느냐 이게. 저는 그런 거 정말 경험 많이 해요. 이 강의를 하다 보면 그 외모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도. 네? 외모 다 다르죠? 인격도 다 달라요. 근데 외모하고 인격 절대 결부시키면 안 돼요. 외모 곱상해도 인격도 좋을 줄 아세요? 그런 경우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외모는 보잘것없는데 인격은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들 엄청 많아요.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람 만날 때마다 실수를 많이 해요. 겉모양만 가지고 판단했다가 굉장히 많은 실수를 경험합니다. 사람은 절대 외모를 평가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이야기에서는요, 사계절이 몇 번 가야 됩니다. 사계절이 몇 번 가야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해석적 연구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건 양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느낌이죠. 우리의 감정, 이입.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직관이라는 말을 쓰죠. 직관. 여러분, 경험에, 아까 베이컨 얘기했을 때, 이 나무의 세계는 현상의 세계고 경험의 세계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뿌리의 세계는 초현상의 세계고 경험이 아니라 관점의 세계라고 했잖아요. 이 관점의 세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험의 세계입니다. 이건 이제 칸트라는 사람이 쓴 말이거든요. 그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선험의 세계라는 말을, 이런 말을 썼어요. 선험이란 거 뭐예요? 경험하기 이전부터 우리가 알고 태어난 것이 있다는 거죠. 선험의 세계. 여러분이 고양이 새끼를 봤어요. 정말 이쁩니다. 예쁜 고양이 새끼를 보면서 징그럽다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같은 새끼인데 뱀 새끼, 독사 새끼예요. 보는 순간 징그러워요.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선험의 세계에서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하지 않아도 안단 말이에요, 그건. 그게 선험이라는 거예요, 선험. 경험 이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론적 이원론은요, 해석적 연구이기 때문에 경험 이전에 우리는 직관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관. 감정이입과 직관을 통해서 질적으로 접근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법칙 발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느낀 대로 서술하면 되는 거야. 내가 느낀 대로 읊어대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걸 기술적, 서술적 연구 또는 기술적 연구. 이것도 다 시험 문제에서 언급됐던 용어들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원을 달리해서 다음 뒷단원에서 얘하고 얘는 철저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2페이지로 와서요. 두 번째 특징, 필연성과 확실성. 이런 건 이제 읽어보면 되겠죠? 인과관계 분명, 자연현상. 사현상은 불분명. 반복과 재현 가능, 자연현상. 불가능, 사현상. 통제유실은 가능, 자연현상. 실험 불가, 사현상. 규칙성 발견, 자연현상. 사용하는 사람 규칙성이 없죠? 달은 보름달이 됐다, 초생달이 됐다, 금음달이 되죠? 이게 계속 반복되죠? 사회현상은 반복됩니까? 아닙니다. 물가가 오르다가 내리고, 내리다가 오르고, 이게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불규칙적이라고요. 그래서 반복 재현되는 게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나타난다. 이게 사회현상의 특징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책에 보면 자, 자연현상. 자, 두 번째, 자연현상은 같이, 우리 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뭘 같이 써? 뭘 같이 써 이렇게 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뭘 매몰됐다 이 말이죠?
매몰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매몰. 매몰. 파 묻었다 이런 뜻입니다. 가치관이 파 붙였어요. 그러니까 보름달이 되었다, 추생달이 되었다, 금음달이 되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 인간이 이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바람직한 거다, 바람직하지 않은 거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가치, 인간의 생각과 무관하게 신이 만든 거라고. 자연상은 신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걸 몰 가치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사현상은요, 가치 함축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치 함축적이다. 그러니까 가치가 이미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수능 문제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나라마다 미인의 조건에 관한 그 사례가 나와요. 그래서 서양에서 미인의 조건이 있고요. 중국에서 미인의 조건이 있고, 우리나라도 어떤 사학자가 미인의 조건으로 해가지고 얼굴을 계란형이라고 해가지고 토종닭의 계란에 지역마다 가가지고 이거 몇천 개 샀다나 해가지고 쟀대요 이걸. 그리고 비율이 나왔는데 지금 기억이 잊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보는 얼굴의 미인형은 달걀 모양이죠. 근데 미스 유니버스인가요? 미스 월드인가? 거기에 나온 미인 여자들의 얼굴을 또 전부 통계를 냈더니 토종닭 달걀보다 이게 좀 길쭉해요. 이게 미인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보는 미인의 기준하고요, 동양에서 보는 미인의 기준이 다르고 우리나라에서 보는 미인의 기준이 또 달라요. 여러분 양귀비 아시죠? 중국의 4대 미녀 중에 하나. 양귀비가 발이 몇 cm인지 아세요? 양귀비가 신었던 신발이 그 북경의 박물관에 있어요. 12cm랍니다. 신발이. 그러니까 발은 12cm가 못 되겠죠. 왜 그런지 아시죠? 전족을 하잖아요, 여자들. 중국 여자들은 그 당시 당나라 때 전족을 했다고. 여러분 아마 구경이 힘들었을 텐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동네에 중국인들, 화교들이 와서 중국집을 하는데 그 중국집 할머니들은 전부 한결같이 걸음 이렇게 걸어요. 발이 이만밖에 안 해요. 걸음을 뻑지 묶었더라고요. 이렇게. 전족을 해가지고. 중국에서는요, 미녀의 조건이 엉덩이가 크고 살집이 통통하면 그게 미인의 조건이었대요. 그러니까 엉덩이 크기 위해서, 이 몸을 불리기 위해서, 몸집을 불리기 위해서 전족을 하는 것이야. 또 하나는 여자하고 겨다 보니까 도망을 자주 가. 결혼하고. 도망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전족을 했대요. 양귀비 키가 1m 55인가? 1m 55가 못 돼. 키가 1m 50에 발 크기가 12cm가 조금 못 되겠죠? 근데 통통해. 이게 중국에서의 미녀의 조건이었다고.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또 나라에 따라서요, 이 미인의 조건이 다 달라요. 보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러면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게 자연과학이죠. 자연현상을 연구할 때는 가치 중립적인 필요가 있다 없다. 자연현상을 연구할 때 인간의 가치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 OX. 이제 이거 어려워지는 거야. 아직 시험문이 안 나왔다고. 내가 출제로 들어가면 이 문제 한번 건드리고 싶어. 다시 보세요. 사회현상은 미인의 조건이 다 다르죠. 가치가 개입되어 있죠. 그러니까 중립적인 자세가 필요하겠지. 그러잖아.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문제를 보는 시각도 여당이 보는 시각과 야당이 보는 시각이 달라. 윤석열에 대한 징계에 대한 시각도 민주당 시각과 이 국민의 진당인지 힘당인지 얘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요. 왜 그래요? 가치가 이미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이 좌로나 우로 치우쳤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자연현상은요, 가치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자연현상을 연구할 때는 가치 중립적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우리 책이 뭐라고 써 있어? 이것도 잘못된 거라고. 우리 책에 보면 자연현상, 몰 가치성, 그 다음에 가치 중립성. 그러니까
뭘 가치성을 가치 중립성이라는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지우세요. 가치 중립성 지우세요. 그 다음에 사회현상은 가치 함축성, 즉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그래서 가치 중립성은 이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가치 함축성으로 말미암아 가치 중립성이 요구된다. 이렇게 표현해야만 정확한 거예요. 이 무가치성은 가치 중립이 요구돼야 안 돼요. 가치 중립이 요구되지 않아요. 인간의 가치가 곁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책을 잘 수정해놓고 공부를 하세요. 말 뜻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가치 함축성은 가치 내재성이라도 같은 말이에요. 가치가 이미 내재되어 있다,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가치 중립성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자연현상은 가치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치 중립성도 요구되지 않아요. 오케이? 조금 쉬었다 합시다. 이제 1시간만 하면 더 끝나네. 1시간만 하면 집에 갑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